의사의 반란. 대증요법이 불치병을 만든다. 염증은 혈류가 부족할 때 생기는 반응으로 불편한 증상을 동반하지만 궁극적으론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든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불편한 증상을 빨리 없애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하는 환자와 의료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어떤 목적 아래에 일어나는 것임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보고 당장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처치라도 해줘야 하는 의료인이 증상에 대응하는 치료들, 즉 대증요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아파 죽겠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면 당연히 이런 치료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증요법은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을 억누르는 치료 효과가 끝나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더 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한두 알의 약으로도 잘 듣던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3알, 4알, 나중에는 한 주먹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의료진은 이런 질병은 약으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불치병이니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선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평생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니 한숨만 나오고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 이런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낙심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 불치병 판정을 받고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아기, 청소년기부터 아토피, 류머티즘 관절염, 소아당뇨, 궤양성 대장염 등의 질병이 이런 결과를 불러옵니다. 특히 가임기에 있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여자 환자들에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으로 약을 먹다가 유산을 4번이나 한 환자나 결혼을 앞두고도 병 때문에 약을 먹게 되어 혼사를 미루고 있는 여성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원인을 고치지 못하고 대증 치료에만 힘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증 치료는 수많은 불치병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원인을 모르는 의료진이 약으로만 증상을 완화시키려 하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러한 변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치유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대부분 증상이 발생했을 때 처음엔 견뎌보다가 잘 안되어 약을 먹게 됩니다. 이때 먹는 약들이 병을 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잠시 억누르는 약이다 보니 대부분 우리 몸의 회복 반응인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약이 체내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은 잠시 약화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만들어야만 우리 몸은 회복되기 때문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심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더 강력한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고 우리 몸은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성염증질환은 결국 증상에서 벗어나고자 먹은 약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이 병을 치료하긴커녕 만성질환으로 발전하여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많은 약을 먹어서 증상이 사라지고 살만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고 중한 병이 몸에 생겨 어떤 환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제대로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없애기보다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이 결국 사람을 불치병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은 약을 주거나 수술을 권합니다. 저 역시 처음 진료를 하면서 선배들에게 배운 노하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하던 시절에 공중보건의협회에서 주관하는 고혈압 유병률 조사에도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이라는 조금 무서운 표현을 써가면서 마을회관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혈압을 재준 뒤 조금 높게 나온 주민들은 다시 보건지소로 불러 재검한 다음 계속 혈압이 높으면 약을 처방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혈압이 사람을 죽이는 질병이라고 교육한 뒤 보건지소에 오게 해서 혈압을 잴 때는 누구도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왔을 때에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 있을 터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부터 당신은 고혈압 환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졌습니다. 또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약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친절하게 약이 떨어졌을 텐데 왜 안 오시냐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은 주민은 소장님이 직접 본인이 건강을 챙겨준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혈압 환자들이 늘고 보건지소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대증치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가 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환자를 만들어낼 궁리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교육을 할 때 우리나라 병원은 전 국민이 약을 먹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면 망하는 것은 병원이고 제약회사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인간의 생리를 이해하면 대증요법의 약과 수술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질병은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도 근본적으로 치유해줄 수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엉터리 치료의 계보. 의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터에서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과 감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혈액성분과 비슷하게 만든 링거액과 항생제를 써서 살려냈던 것들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료 행위를 대단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웃지 못할 황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의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수술과 처치, 약 처방 등 의료 행위의 부작용이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면서 뒤집어지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또 합리화되는 곳이 의료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엔 최선이었던 치료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황당한 것이 되어버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발소의 상징이 되어 있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흰색 선이 돌아가는 원통 모양의 등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을 상징하고 흰색은 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징의 유래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은 나쁜 피에 있다고 여겨 사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열을 하던 곳은 이발소였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의사는 칼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이발사이기도 했던 것이죠. 피를 뽑는다. 그런 이유로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이발소나 미장원의 상징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이발사인 의사들은 가장 최고의 치료 방법인 사열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행한 나머지 과다출혈로 죽게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매독이 유행하던 시절에 치료제로 사용됐던 것이 수은이었습니다. 매독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금은 맹독성, 중금속으로 구별되는 수은을 당시 의사들은 최고의 치료제로 사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매독으로 죽는 사람보다 수은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데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전두엽을 제거하는 수술이 20세기 중반까지 통용됐습니다. 이런 치료법을 개발한 의사 에가스 모니스에게는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사에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되는 이런 일들이 현실이었던 것이 아주 오랜 옛날 일 같지만 실제로는 100년도 되지 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최근엔 자주 시행하지 않는 수술이지만 유행처럼 번졌던 수술 중 하나가 편도선 제거 수술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감기에 걸리고 목이 붓고 열이 나면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줄여주기 위해 커진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편리한 방법인 양편도선을 제거해 줄 것을 서로 권하기도 했습니다. 편도선을 우리 몸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흔적기관이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로 여긴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에 코 뒤쪽에 있는 아데노이드라 불리는 편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편도를 제거하면 목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이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말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수술을 하고 나서 목이 상당히 따갑고 아팠음에도 동생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며 평소 먹지 못했던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편도가 있어도 될까요? 편도가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도는 우리 몸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첫 번째 방어벽으로 기능하면서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우리 몸에 없다면 폐나 위장 같은 장기와 조직들은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편도선은 붓고 아프고 열을 내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켜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털끝 하나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별 필요 없는 조직인 양 너무 쉽게 잘라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편도가 커져도 될 수 있으면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사들이 변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실제로 편도가 하는 일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이 들어있는 이소프로안티피린 IPA 성분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시판 금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아무 의심 없이 열이 나고 몸살이 생기면 약국에서 사 먹었던 약들입니다. TV만 켜면 두통, 치통, 생리통에 먹어야 하는 약으로 알았고 조금만 찬바람이 불고 재채기가 나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신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동네 약국에서 이런 약들을 사다 드린 기억이 있고 또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어도 어머니는 부엌 한켠에 박스째 사다 놓은 가정 상비약으로 머리에 수건을 두른 소녀가 나오는 해열 진통 드링크제를 비틀어 제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익숙한 약들이 이제는 신경계 이상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비롯해
피부 질환까지 온갖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들과 수술 등이 향후 30년 뒤에도 쓰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바뀌어 있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 그 약을 대신할 신약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약 역시 시간이 지나면 알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제야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사용되는 현대 의학적인 방법들은 적어도 30년 정도 지나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치료하던 방법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고 부정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믿고 먹었던 약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받았던 수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다고 발표된다면 이 황당함과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이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건강에 대한 변함없는 진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제2장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 상식. 질병이 나를 죽인다? 살다 보면 불편한 증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염증만 해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편한 증상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통증 등의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는 데다 전문가란 의사들을 찾아가 봐도 우리 몸에서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두려워하기부터 합니다. 왜 생기는지를 알면 두려워하기보다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하겠는데 도통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병원에 갔을 때 약을 먹지 않으면 또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니 두려운 마음에 앞뒤 재볼 것 없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외상으로 다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불편한 증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옆 사람이 전염시킨 병입니까? 아닙니다. 현대에 만연한 만성질환들은 모두 자신이 만든 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치료해야 합니까? 의사일까요? 약물일까요? 수술일까요? 건강보조식품과 천연 특효 물질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식품이나 보조제를 사 먹을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롭지 않다면 누구도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괴로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에서 견디기 힘든 증상까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이런 신호가 생겼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매일 매스미디어를 통해 또는 주류 의학을 다루는 병의원에서 알려주는 건강상식들입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올바른 것이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는 많아지고 병원은 대형화되어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되는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몸에 나쁜 것을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해줄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형편이 되면 유기농의 무농약의 식자재를 좀 더 비싸지만 사 먹고 싶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분들과 면담할 때 많이 느끼는데 환자 본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나쁘다는 음식은 멀리하며 살아왔는데도 병이 들었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상식이 만연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변화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서 몸살을 겪을 때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증상이야말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할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몸에 불편한 증상이 조금만 생기면 빨리 증상을 없애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려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증상을 일으켰는데 정작 우리 몸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약을 넣어 반응을 없애려 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 여러분의 몸이 알려줄 것입니다. 본인의 일상에서 잘못된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몸이 일으킨 증상일 뿐이므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습관으로 바꾼다면 우리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죽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변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는 듯합니다. 최근 40년 동안 남녀 모두 20년 정도 평균 수명이 연장됐으니 우리의 기대 수명도 계속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아 사망률과 저출산 등의 요인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이 수치는 현대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이룩한 결과로 순수한 의미의 수면 연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노년에 건강하게 지내기보다는 알아눕는 기간이 늘어나 삶의 질이 떨어진 채 연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수명 연장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면 연장에 기대에 드리워지는 불길한 기운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성인병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병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에게만 생기는 줄 알았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이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3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의 아이들이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 소아당뇨병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10서너 나이에 류마티즘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의 진단을 받습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한 여중생이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비가 오려 하면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서 지방간이 진행되는 경우가 25년간 4에서 10배 가까이 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한 2차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런 만성병들을 진단한 병원에서 원인을 물어보면 유전적 요인이고 체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유전적 요인이라면 언제부터 이런 유전병이 시작됐나요?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으로부터 병이 시작됐나요? 원인을 몰라 가져다 붙인 핑계일 뿐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병이면 그 자손들은 대부분 당뇨가 됩니다. 특히 딸들은 거의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또 어머니가 비만이면 그 자손들도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입맛 때문입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어머니가 맛있게 만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 유전적인 요소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는 천장과 냉장고를 채워 넣는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온 가족이 함께 먹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이때 입맛이 길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게 병이 생기면 자식들도 같은 병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병의 원인을 가족력이고 유전이고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병이 있어도 그 자손이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면 병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생긴 질병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도 치유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유전은 절대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은 바로 오랜 세월 함께했던 잘못된 식사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생활 습관병에 속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식생활에 빨리 노출되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불량한 식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질병에 노출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의 먹거리가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이가 60대 이상인 분들은 어릴 적부터 자연식과 계절식을 기본으로 식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의 경우 젊은 시절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화학적 성분으로 합성되고 제조된 음식을 먹어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몸의 기본 체력을 만드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오염되지 않은 식생활과 어떤 식으로든 몸에 움직임이 많았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때문에 어렸을 때 충분한 면역력과 함께 체력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80세 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탁이 화학적 과정을 거친 가공 음식으로 차려지고 그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후세들은 절대로 70에서 80세를 살 수 없습니다. 20에서 30대의 뇌졸중으로 심근경색으로 암으로 쓰러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가공식품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18.